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가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유가, 천연가스 가격도 매우 높다. 특히 천연가스는 사상 최고가다.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러한 고유가 또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이거를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름은 사실 참기름, 들기름 말고는 없죠. 모든 원유를 다 수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가스도 전부 다 수입을 합니다. 에너지는 거의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만 석탄 빼고요. 산업 구조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리파이너리, 정유 설비 캐파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를 보시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 설비 능력을 갖춘 설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100%입니다. 우리나라 4개 정유사 설비가 일간 처리 능력 기준 50만 배럴을 다 넘어섭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정유사들이 대부분 다 컴플렉스 형태로 우리나라는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 하나는 석유화학 설비, 특히 이제 에틸렌 캐파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나라 에틸렌 캐파는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 앞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은 미국, 중국, 사우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설비 캐파는 세계 5위이고요. 석유화학 설비 캐파는 세계 4위예요. 인구는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인구 대비해서는 원유 소비량이 세계 7위에 달합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 능력 그리고 석유화학 설비가 각각 세계 5위권, 4위권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가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유가의 절대값만 봐서는 절대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원유의 절반 정도는 가공되어서 다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한국의 GDP 대비 매년 발생되는 GDP 대비 원유 수입액 기준의 비중과 그리고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의 수출액을 차감한 후에 원유 순수입액에 대해서 나타난 비중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2012년 유가가 이때 100불이 넘었을 때 상황을 보시면은 원유 수입액은 절대값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 GDP의 8.5%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보통 한 3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300만 배럴보다 조금 안 됩니다만은 3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수입한다. 1년 360일 내내 수입하고 유가가 100불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원달러 환율 한 1,100원 정도 감안하게 되면요. 연간 수입 금액만 한 12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넘어섰죠. 120조, 2012년도 기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GDP의 2012년도에 8.5%였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잖아요. 그 수출한 부분을 차감해서 실질적인 영향의 수준을 보면은 8.5%가 아니라 4.4% 수준으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즉, 수출을 통한 에너지 가격의 그 충격 완화 효과가 충분히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몇 년간은 더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15년 이전에는 원유 관련 제품의 수출액이 원유 수입액의 약 절반 정도를 희석시켜 주었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는 약 70% 내외의 희석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원유 수입액은 GDP의 3.7%였습니다만은 수출액,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액을 차감한 이후에 실질 순수입액 비중은 1.1%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의 순수입액 비중은 0.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를 수입해 오고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우리나라가 많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은 원유의 소비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통계청 석유수급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화학 제품업의 소비 비중이 전체 원유 소비량이 56%.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 영향은 이거 절반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러면 이 산업용 말고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겠느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요. 도로, 운송 부분인 거죠. 이게 전체 원유 사용량의 27.7%. 그러니까 1위인 화학 제품의 56.1%, 2위 소비처인 도로, 운송 쪽이 27.7%. 3위는 뭐냐? 3위는 가정용 2.7%.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제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산업용으로는 재수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도로 운송. 그러니까 우리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심리적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차를 덜 갖고 나오게 되면 기름값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가솔린 가격 리터당 한 1,900원 넘어선 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차 안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일반적 뭐 승용차 말고 뭐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승용차 안 몰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부분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1억 달러의 GDP를 우리나라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1억 달러의 GDP 창출에 약 15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2021년은 5.2만 배럴 정도로 3분의 1 수준으로 훅 줄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돼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단순한 석유나 화학산업 같은 경우도 고부가화 제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GDP 창출에 투입되는 원유의 양이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에너지를 원유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력도 사용하고 가스도 사용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총괄해서 1억 달러의 GDP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은 요 세 번째 그림인데요. 앞서 두 번째 그림하고 방향성 패턴은 거의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선진국 정도에 진입한 국가들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체감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줄어드는 속도는 이제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쓰여질 수 있는 화석 연료는 더 줄이기는 힘들다. 피드,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높긴 하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30불 하다가 지금 110불 갔네? 4배 올랐네? 그럼 부정적 효과가 4배 정도 늘어났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완충 효과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절반 이상은 이게 희석돼서 영양 자체가 많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민간 소비 쪽에서의 자동차 운전,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가가 뭐 110, 120불까지 갔으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판매량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늘어야 판매량이 많이 늘겠죠. 게다가 러시아 물량은 이제 뭐 구매를 안 한다라는 쪽으로의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으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생산을 막 늘려서 판매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에너지 생산자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유를 뽑아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하에서 물을 뽑아서 쓰듯이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지하수 같은 경우는요,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계속 뽑아 쓴다 하더라도 지상에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리필이 돼요, 지하에서는. 근데 원유는 리필이 되나요? 리필이 안 되죠. 있는 걸 계속 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지하수처럼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자, 생산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뭐 중동이나 미국의 그 초기 개발 시기에 보면은 파이핑을 하게 되면 막 기름이 분출되는, 영화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은 한번 뚫으면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생산 필드가 사우디에 있는 가와르 유전입니다. 이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는요, 1951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최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 570만 배럴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하루에 한 380만 배럴 정도 생산이 됩니다. 뭐 70년 넘게 생산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가와르 유전, 현재 하루에 380만 배럴 생산되는 가와르 유전, 이 세계 최대의 유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불고 묵지 않고 그냥 툭 열어두면 그 공기 중에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풍선 속에 있는 공기들이 분출되면서 이렇게 휙 떠오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에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 떨어지죠, 바닥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풍선에다가 이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풍선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안에 있는 우리가 주입된 가스가 분출이 돼요. 그러다가 이 기압이 풍선 내부와 풍선 외부가 일기압으로 똑같아지게 되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땅속에 있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내부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분출이 되겠지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도달되고 나서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메인 유전 주변에다가 또 이제 그 그러니까 관을 뚫는 거죠. 또 파이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나 공기도 될 수 있고요. 물을 주입을 합니다. 자,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초반에 워터컷이 한 40%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워터컷이 40%다라고 하면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주입을 해서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물질 중에서 물의 비율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초반에는 뭐 100% 원유만 나왔겠죠. 근데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은 별로 물도 없잖아요. 바닷물 주입하고 있는데, 자,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게 어렵다. 왜 어렵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전들은요, 현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물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로. 그런 설비들은 투자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물 들어왔다고 노를 막 저어서 이거를 만드는데 나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경쟁국들도 만들고 나면 다 끝나서 생산이 훅 늘어나게 되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에너지 트랜지션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기다 돈 때려 박는 게 맞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 판단은 뭐 산유국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저는 극대화 쪽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생산량을 세게 늘릴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가 오더라도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늘지는 어려워요. 게다가 이게 생산량이 계단 형태로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공급 부족 시기에는 계단 형태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신규 유전, 그러니까 그린필드 유전이 생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2014년 하반기 유가 하락 이후 작년까지 보면은 신규 EMP 투자 금액이 과거 14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올 신규 유전의 규모도 과거 대비 절대적으로 감소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우리가 에너지 트랜지션의 속도를 급격히 높이지 않는 한 향후 몇 년간은 이 높은 기름 가격 그리고 높은 가스 가격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애용하시는 게 삶의 훌륭한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